안녕하십니까. 그들이 본 아시아, 서구의 눈에 비친 아시아 제8강 중국편을 맡게 된 이희경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중국 후단대학에서 중국 현 당대문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맡게 되면서 조나단 스펜스의 칸의 제국, 그리고 중국 작가 위화의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이 두 책과 여러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이 차이와 차별, 그리고 호기심과 이해, 서구 근대성 극복과 같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연은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러운 식으로 누구나 아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중국, 그리고 최초라는 이름의 힘이라는 그 단락에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구의 대안으로 보는 중국, 혹은 그 정복, 침체된 정체된 고대 국가로서 보는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중국 여성들의 세계, 그리고 여전히 신비롭고 두려운 중국이라는 이미지, 이런 어떤 양극단을 오가는 중국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이 목차대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제 연한색 지도는 이제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쉽게 보는 그런 이제 지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된 부분이 실제 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데 그 지구 둥근 이제 그 땅의 크기들을 실제 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도상에서는 실제 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좀 더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실제 면적보다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한색으로 표시된 그 면적이 실제 국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중국은 세계 3위에 이르는 아주 큰 면적을 지닌 국가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크죠. 그래서 아마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는 중국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남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아르헨티나 친구가 아시아 국가 중에 중국하고 일본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름만 들었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이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문화 유적지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은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인데요. 베이징에 여행을 가면 거의 이제 여행 필수 코스로 이곳을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5년 1월에 처음으로 베이징에 가서 이제 자금성을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베이징에서 유학하고 있던 저희 선배가, 야, 너 그거 아냐? 그 자금성 가면 처음에 사람들이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본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직선으로 쭉 나와버려. 너무 힘들어서.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그거를 일일이 다 세밀하게 이 궁전이 어떻게 생겨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중국, 그러니까 자금성 내에 이렇게 그 통로, 돌로 된 그 통로들인데, 그 통로들 아래에 보시면 용 머리들이 이렇게 쫙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조각품이 아닙니다. 베이징은 강이 없고 강수량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건조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베이징에서도 집중호우, 집중폭우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이징 곳곳이 침수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금성은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용머리의 조각들이 다 배수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 여기에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직까지는 자금성이
물에 잠겼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리장성도 우리가 이제 중국 북방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 여행 코스 중에 한 곳이죠.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리장성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왜 만들어졌고 하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이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또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는 만리장성의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내벽에 이 벽돌들이 굉장히 이제 막 굉장히 오랜 세월 그 풍화를 거치면서도 아주 견고하게 이제 버티고 있는 내벽의 이 벽돌들이 벽돌 사이사이에 이 접착제가 뭔지 한번 봐봤더니 그게 밥풀이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노동자들이 먹는 그 쌀죽을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 접착제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강력한 악교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몰랐네 하는 것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나 잘 알아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자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은 한자를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자로 된 뭔가가 있으면 내가 이걸 알아보고 이제 내가 읽을 수 있고 뜻을 아니까 내가 안다 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글자체는 예서예요. 예서. 그래서 뭐 예서나 뭐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전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알죠. 공차,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공차에서 쓰이는 그 서체는 전서입니다. 소전인데요. 그래서 한자를 아니까 내가 중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또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보시는 글자는 초서예요. 초서. 이렇게 막 휘갈겨 쓰는 초서인데 초서 중에서도 광초입니다. 그러니까 미칠 광자를 써요. 미친 듯이 갈겨 쓴 글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도대체 한자를 보고도 아는 것인지 이건 사실 쓴 사람 외에는 알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자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막상 또 더 들어가 보면 알기 어려운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구인들이 중국이라는 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동방견문록인데요. 이게 그 전에도 물론 중국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겠죠. 중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유명한 이유는 스스로 주장하기를 내가 중국 내에서 중국을 관찰했다. 이것도 단연간 관찰했고 어떤 특정 지역을 관리로서 다스렸다라고 주장한 사람의 최초의 저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동방견문록에는 중국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이 기록은 정확한데 하는 그 정확함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스펜서의 칸의 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 학자들이 이 동방견문록을 보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증거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1273년에 끝났던 몽골족이 샹양이라는 이 성을 포위 공격해가지고 투석기를 사용해서 이 포위 공격해서 이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폴로가 동방견문록에 자기가 칸에게 그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투석기를 사용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쭉 보면 폴로가 그 당시 1273년에 그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정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베이징의 유곽의 규모나 위치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은 송나라 때부터 종이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이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중 목욕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막상 중국에 가서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보셨던 만리장성이나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그런 이제 습관들, 중국 차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국 차에 대한 소개도 없고 여성들의 전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국에서 그 정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놓치지 않았을 정보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폴로는 그냥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상력을 플러스해서 이것을 썼을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썼을까? 많은 학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 이제 베네치아에서 뭐 다른 나라로 파견을 보내는 사절단들 혹은 외국 대사들이 자기를 수행할 수행 인원들을 이제 뽑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능력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 뭐 몇 개국을 할 줄 알고 이런 이제 그 자신의 자기소개서 스펙을 자랑하는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데 바로 폴로가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네, 동방교문록에 보면은 평민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나라가 유연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꿔 말하면 서구는 평민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협하고 폐쇄적이다라는 그 비난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우리가 외국인이어도 관리로 등용하고 중용해 주는데 왜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국 여성들에 대한 어떤 묘사예요. 여성들이 굉장히 정숙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고 얌전하고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이것은 딸만 셋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 베네치아에서 딸들이 잘 못 클까봐 걱정하여서 이런 이제 중국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 아버지로서의 희망을 토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허구이든 아니면 진실이든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후대의 저작이나 후세 사람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관능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면 칸의 시중을 드는 후궁들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명의 후궁들이 며칠씩 조를 짜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칸에 잠자리 시중을 두는데 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묘사들을 하면서 남성들의 일종의 성적 판타지를 이렇게 굉장히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묘사들이 나중에 제3대 예루살렘 왕 보드엥 드 세브르크의 로망스라는 책에 인용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뭐 또 그 외에 중국은 워낙 그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국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 보석, 비단, 향신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에 가면 이런 물건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개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어떤 항로로 그곳에 갈 수 있는가라는 정보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 탐험가들이나 일반 독자들이 자기들이 가보지 못한 그리고 갈 수 없는 그 중국이라는 곳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콜럼부스가 이제 본 동방견문록에 이제 콜럼부스가 이제 읽다가 메모를 남기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굉장히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묘사에 이렇게 메모가 남아져 있고 그리고 교역과 관련된 부분에 또 메모를 남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인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굉장히 풍요롭고 신비한 모험의 땅으로 중국이 이 동방견문록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그런 아주 굉장히 신비롭고 아주 관능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된 이후에 그 후에 계속해서 서구의 대안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16세기 초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시아로 자신들의 이 무역 경로를 확장하는 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포르투갈의 군인이자 무역상이었던 갈레오테 페레이라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 사람이 타고 간 배의 선장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고문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페레이라라는 사람은 중국 관리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후에 자기의 경험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재판도 받고 했으면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했을 텐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은 나라다. 특히 법 집행, 법의 공정성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방청객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주 그 소수의 관련자들만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는데, 많은 방청객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고, 만약에 관리가 이 재판을 오판을 했다라고 하면 그 관리도 책임을 그러니까 묻게 됐다라는 거죠. 관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이제 공정성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요양원이나 병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알고 있듯이 엄청난 양의 상품과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 방어시설이 취약하다. 이거는 이제 16세기 초부터 서구인들이 그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군사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록은 나중에 예수회 학교로 넘어가서 예수학교에서 그 필사본으로 캐톨릭 선교사들에게 제공이 돼요. 이제 일종의 참고 자료인 셈이죠. 도미니크회 수사인 가스파르 다 크루스라는 사람도 1556년 12월에 광저우를 방문을 하는데요. 몇 주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주 머문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 선교사니까 자기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보급하는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중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보급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인구 면에서나 영토의 방대함에서나, 그리고 정치와 행정의 우수함에서나, 그리고 이 재부의 풍부함에 있어서나 다른 나라를 능가하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보급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을 실제로 보면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서구의 새로운 대안, 기독교 신앙을 확대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르투갈의 이제 작가인 멘데스 핀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되게 좀 특이해요. 중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편력이라는 책에서 중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라고 쓰냐면, 나는 내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편력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세계 여러 지역을 편력하면서 유럽보다 우월한 문명을 관찰해서 그거를 유럽 문명과 비교하면서 유럽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른 우월한 문명과 비교하면서 이제 비꼬는 그런 이제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에는 고아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사회 보장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포르투갈인과 중국인이 이렇게 국제 결혼한 가정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굉장히 독실한 그 기독교 집안이고, 또 중국 가정다운 그런 화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상적이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서구의 대안으로서 서구가 따라가야 하는,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중국을 굉장히 중국에 호의적이고 중국으로부터 서구의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마테오 리치에게서도 계속 보이게 됩니다. 1582년에 마테오 리치는 예수회에 의해서 마카오에 전속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1610년에 베이징에서 죽을 때까지 중국에 거주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중국에 살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그 위대한 학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높이 평가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중국에 정착한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냐면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막 그냥 무작정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서구가 중국보다 나은 것을 소개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서구의 문화 가운데 중국보다 나은 것은 과학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의 과학기술을 주로 중국 엘리트 계층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 선교에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전통적 사회 구조를,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 사회 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칠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사회 구조를 보면, 일단 하부 구조를 보면요. 남경여직, 남자는 밭을 갈고 여자는 배를 짜는, 그러니까 집안을,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소농과 간의 수공업의 결합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소농 경제, 집안 식구들끼리 하는 그런 이제 경제가 기초인 것이죠. 이런 경제 구조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를 잇지 않으면 그만한 불효가 없는 거죠. 가장 큰 불효가 대가 끊기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소농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부장제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 중심이 된 가부장제적 소농 경제가 바로 중국의 하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부 구조 위에서 이제 생겨난 이제 상부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육아 사상이 주를 이루는 종법 제도입니다. 장유유설할지 효는 백행지원이랄지 백행의 근원이다라는 이런 주장들 모두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질서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 관계를 강조하는 종법 제도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종법 제도가 상부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적 자생적인 문화 기초 위에서 중국은 외래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게 좋구나 그러고 자기 거를 버리고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보고 이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지? 이건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하면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걸 선택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불교도 사실은 원래의 모습하고 중국으로 들어온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는 속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개인 수양을 통해서 도를 득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부채 경제에 이르는 것이 원칙인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세를 떠나고 가정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 불교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사회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가정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국가가 왕의 어떤 권위들도 인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테오 리치의 이 결정은 중국 사회가 기존에 자신들의 그 아주 비교적 안정적인 문화 기초 위에서 외래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던 이 기반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마테오 리치가 봤을 때는 유럽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크게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유럽은 기독교라는 어떤 통일된 분모가 있다라고는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종교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분열이 되고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은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일 국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왕조가 바뀌면서 혼란기가 있긴 하지만 유럽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다지 큰 혼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금방 다시 하나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는
아마 이것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예절이나 품행에 대한 관례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중국 사회를 화합하는 일종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굉장히 훌륭하다. 이제 유교 이념으로 하나된 통일국가라는 부분들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중국이 이제 뒤떨어진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학문이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잠재력이 다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치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엄밀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서구의 수학이나 과학을 이렇게 도입해서 거기에 전념하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중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호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문명의 호의적인 이런 시각들은 서구 카톨릭, 그러니까 서구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견해들이죠. 이 견해들이 17세기 말에 청나라에 정착하는 예수회 회원들에게도 그대로 계속 계승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서구 카톨릭 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호의적이고 중국이 정말 우리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견해들이 있었지만은 점차 또 어떤 시각들이 드러나게 되냐면 중국이 우리가 알던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시각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주로 이 사절단들 17세기 중후반부터 이렇게 중국을 방문했던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사절단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방문한 러시아 사절단들의 기록에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사절단들의 방문 보고서는 중국 관련 논의를 이제 선교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영역으로 확대를 시켜준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1670년에 이 포르투갈 사절단 소속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예수의 수사 프란치스코 피멘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예수의 수사지만 사절단 소속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쓴 그 기록에는 중국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 허례허식 정말 너무 심하다. 자기가 이제 사절단으로 초청받아가지고 식사나 연애 자리에 가면 쓸데없는 허례허식이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고, 또 베이징이 그 전에는 베이징이 이런 모습이 대단하고 인구가 몇만이고 막 이런 대단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의 이제 기록에서 아이고 먼지 엄청나게 많이 나고 비 한 번 오면 온 길이 진창이 돼가지고 마차고 사람이고 다닐 수가 없는 곳이다.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은데 정말 살기 힘든 도시다 라는 기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호의적인 시선 속에서 조금씩 비판적인 의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서구의 그 당시 서구 지성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견해에 따라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18세기 초에 러시아 이즈마일로프 사절단에 소속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인 존 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그 사절단들과 같이 이제 갔다가 나중에 기록을 남기는데, 이 사절단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절단들은 다 항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렇게 가서 베이징으로 가고 하는데, 이 러시아에서 가니까 육로로 간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부터 베이징까지 육로로 가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러시아의 경계를 지나서 중국 쪽에 가까워지니까 만리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이렇게 말했대요. 육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황량하고 허허벌판인 그 지역을 쭉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나오다가 중국 경계를 상징하는 만리장성이 보이니까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이제 안도의 표현으로 마치 망망대해에서 육지를 발견한 듯한 그런 심정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존 벨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보게 된 그 성벽, 성벽이 이런 규모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묵었던 요리사의 집, 그 요리사의 집이 어떻게 생겼고,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가마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장작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효율적으로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요. 노년의 강희제의 모습, 자기들이 이제 사절단으로 갔으니까 황제를 마련을 했겠죠. 노년의 강희제의 모습도 굉장히 꼼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절단이 갔을 때 황자 중에 한 명이 연회를 열었다고 해요. 이제 환영 연회를 열고 그 연회 자리에서 광대들을 불러서 연극을 하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연극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서양인이더래요. 근데 그 연극에 등장한 서양인은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금과 은으로 치렁치렁하게 만든 레이스로 덮여 있어가지고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있다가 들어갔다고 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 중국 사람들이 서양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게 되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역시 서양인을 묘사하는데 흥미를 갖기 시작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보면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대단한 나라, 좋은 나라,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나라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서양인을 되게 좀 우스꽝스럽고 깔봤던 그런 시선들이 느껴집니다. 이런 그 존 벨이 이성적인 견해, 합리적 태도로 중국을 바라보려고 하고 꼼꼼하게 묘사를 했던 데에는 16세기 말부터 좀 더 그 체계라는 것에 대해 좀 몰두하면서 뭔가 그 어떤 현상,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을 포착하는데 체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유럽 지성계의 그 변화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말부터 이제 중국어 문법 그리고 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크게 늘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아마 데카르트와 프란시스 베이컨 이후에 체계의 존재에 대한 이 열정적인 믿음이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제대로 설명하는데도 하나의 체계를 발견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온 책들 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그런 거였다라고 해요. 이것만 알면 중국어를 다 파악할 수 있다. 중국어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요즘 서점에서 알 수 있는 비법 중국어, 중국어 잘하는 비결, 이제 이런 책들이 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태도와 견해를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는 이제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라이프니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유럽 사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혼란에 빠뜨린 신학적인 반목 그리고 정치적 반목을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이제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서구가 지식과 이론 면에서는 월등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지식 체계들이 약간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고 좀 발전이 더디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중국이 서구보다 우월한 것은 실천 철학, 즉 생활과 습관에 적용되는 윤리학과 정치학은 중국이 서구보다 훨씬 우월하고 낫다. 아직까지는 유럽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서구 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테르 역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어린 시절에 그 예수의 학교에서 중국과 관련된 지식을 일찍부터 이제 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도덕 문헌 지식을 습득하고 중국 문명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이 사람이 1740년부터 1756년까지 쓴 장장 한 16년 동안 썼네요. 쓴 민족들의 풍속과 정신에 관한 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볼테르가
우리 유럽 무역상들이 그들의 해안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 이후 끊임없이 방문한 민족들의 천재를 배우는 것이 서구의 의무라고 천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방문하는가? 그건 단순히 그 교육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점들을 배워서 자기들한테 적용을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서구가 지금 해야 할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첫 무리에 바로 중국을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등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어떤 문제가 있냐, 중국 전반에, 문화 전반에 퍼져 있는 과거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다 좋고 어겨서는 안 되고 꼭 지켜야 된다라는 지나친 과거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왜 대단한 나라인데 왜 진보가 더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중국어를 배우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자가 너무나 평이하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진보를 방해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들, 그리고 조금씩 등장하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등장을 하냐면요. 중국은 정체된 그리고 낙후되기 시작한 고대 국가구나 라는 시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데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 제2부입니다. 데니엘 디포는 사업을 많이 하다가, 초창기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하죠. 데니엘 디포가 초창기에는 중국에 굉장히 호의적이다가 1719년에 발표한 이 로빈슨 크루소 제2부에서부터는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제 중국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중국은 학술, 농업, 군사력, 건축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뿌리 깊은 우월감에 사로잡힌 그냥 못난 나라다라고 묘사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시 중국 중산층 독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 중국이 그렇게 대단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러이러한 낙후된 점들이 있다는데, 이런 우리보다 못한 점이 있다는데 라는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 영국 중산층 독자들의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영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본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중국이 낙후되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1743년에 중국을 방문했던 조지 앤슨 제독입니다. 해군 제독이죠. 이 사람은 이제 조나단 스펜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팽창주의적인 영국이 새롭게 갖게 된 독단적 측면의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지 앤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이전에도 그 사절단들도 가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은 영국 내에서도 집안이 굉장히 짱짱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본인은 또 해군 제독이고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그런 사람인데 스페인 보물선 납포를 위해서 이 대서양을 횡단 항해하고 있던 중에 배가 부서진 거예요.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중국 그 연안으로 가가지고 배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입국 허락도 하지 않았고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에 중국 해안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군함이니까,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니까 통행료가 없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중국에서는 통행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군함도 통행료 내야 된다.
그리고 보급품이 필요한데 그걸 좀 제공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제 자기 욕심껏 안 되는 거죠. 필요한 것도 이제 막 너무 비싸게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보급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러면 총독하고 면담을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총독은 바빠갖고 또 안 만나주고 자꾸 이제 그 일들이 틀어지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고 계속 중국하고 중국자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아주 교활하고 농간이나 부릴 줄 알고 거짓말을 해서 밥 먹듯이 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막 집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군사적 방어력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16세기에 등장한 문헌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 사람은 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이 형편없는 방어력, 우리 해군 함대 뭐 몇 대만 이제 그 군함 몇 대만 오면 얘네들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마 통역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나 봐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거기에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얻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또 통역이 얼마나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이제 중국어 자체가 지긋지긋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자체가 거대한 속임수다. 이 사람들은 말 자체가 속임수야라고 굉장히 폄하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이제 너무 짜증이 나니까 중국의 산업 기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최고라고 평가받았던 어떤 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아주 그 노골적인 비판을 해요. 그래서 창의력이 결여되어 있고 다 모조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조나단 스펜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비교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독단과 자기만의 시선에 갇혀서 중국의 아주 맹비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뭐 중국이 굉장히 서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야 라고 막 이렇게 추앙받다가 점차 근데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너무 진보가 느린 것 같아,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정체에 빠진 것 같아 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조금 더 심화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피폐하고 경직 상태에 빠진 나라야 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철학자 겸 역사가인 헤르더입니다. 헤르더는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동면중인,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는 겨울 잠쥐처럼 피돌기가 느린 나라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인이 탐욕스럽고 굉장히 음흉하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중국어가 독창성이 결여된 그런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철학자니까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공자는 위대한 사람인 건 맞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신적 진보를 저지하는 도덕적 기계장치를 남겼다. 이 사람의 이제 사상 체계가 그 후대의 발전을 저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낡은 폐허에 서 있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중국을 아예 지금 진행 중인 역사의 바깥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 중인 서구와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라는 차별화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좀 아주 그 비관적인 그 시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좋은 의견들 혹은 그러니까 비판에 가득한 시선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 상황에서 1793년에 조지 맥카트니가 조지 3세 영국왕 조지 3세의 사절로서 걸륭제를 만나러 베이징에 오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지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이
부정적인 견해들 그리고 긍정적인 견해들을 골고루 굉장히 광범위하게 접하고 중국에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가장 크게 부딪힌 부분이 삼배 구고죠. 3번 황제 앞에서 3번 절을 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이제 9번 고개를 숙이는 그 황제를 아련할 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 황실의 예절을 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영국왕을 대표하는 사절인데 내가 이렇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왕이 중국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중국 관리들은 우리 황제를 만나려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밀당을 하다가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영국 황실에서 왕을 만날 때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 방식으로 하자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이 바로 조지 맥카트니가 걸륭제를 아련할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죠. 이제 조지 3세 같은 경우는 사절단을 보내면서 중국과 영국 간의 이 무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개항장을 좀 더 많이 열어달라. 그리고 우리의 상품들을 더 많이 이렇게 영국의 상품들을 중국에 보내고 싶다, 판매하고 싶다. 그리고 수도 베이징에 사람이 상주했으면 좋겠다. 영국인들이 상주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걸륭제가 답신을 하긴 하죠. 답을 하긴 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이제 편지 시작이 그래요. 사해 밖에 있는 왕이요. 사해 밖에, 그러니까 이 중국의 통치 바깥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죠. 사해 밖의 왕이요. 그대가 그렇게 멀리 섬나라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니 그 뜻이 참 가상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 우리는 너희랑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였습니다. 여기 이제 인용한 대목을 잠깐 읽어보면요. 우리는 결코 이상한 물건의 가치를 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신 나라의 물건이 조금 더 필요치 않소. 그러니 왕이여, 수도에 사람을 상주하게 해달라는 그대의 요청은 천조의 법률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나라에도 득이 되지 못할 것이요. 이제 왕은 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더 충성하기 바라오. 영원한 복속만이 귀국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길이요. 변함없이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기 바라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까불지 말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정도에서 이제 교육하고 사실 너희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 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조지 맥카트니도 사실 이제 이런 결과들 때문에 중국 방문이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큰 심적인 괴로움들을 이제 기록에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뭐라 가지 막 이런 고민들도 했겠죠. 이것이 이제 1793년이었죠. 1793년에 있었던 일인데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국은 영국이 자신들의 그 군사력으로 강압적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또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사실 걸륭제의 편지를 보면 중국 역시 서구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그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끼리만 살아도 되는데 정말 왜 그러니? 라는 그런 뭔가 아량을 베푸는 듯한 그런 태도로 서구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보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정체된 고대 국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배울 게 없어. 얘네들은 과거에 머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역사의 변방에 처한 그런 나라야 라는 이 시각들은 2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앙드레 말로의 정복자들은 1925년에 광저우에서 있었던 노동자 총파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보면은 중요 인물들은 다 서구 사람들이에요.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온 서구인들이고, 그 총파업은 정말 배경이에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혁명적인 활동들을 설명해주는 배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말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인물들, 가린이나 그리고 익명으로 나오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1인칭 서술자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혁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혁명을 위해서 이런 인사들이 투신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혁명의 과정 중에 인간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계파 갈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쇄신의 길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쭉 보다 보면 제가 중국인이라면 이 책을 보면 약간 기분이 나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인용한 부분은 주인공인 가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혁명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인 익명의 서술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인들이 중국인다운 삶, 중국 관습, 중국의 모호한 신념을 이제 팽개쳐 버렸다. 그리고 기독교에 반발하는 중국인이라면 누구든지 훌륭한 혁명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중국인다운 삶, 중국 관습, 중국의 모호한 신념, 이거는 다 중국이 이미 낙후되고 역사의 변방에 처해 있는 정체된 고대 국가라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이죠. 이제 이 이미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두 번째 인용한 부분은 가린이라는 사람이 국민당 내부의 이 보수파의 대표인 중국 사람 쩡다이라는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이야기예요. 쩡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중국의 간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다가 혁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낳게 되니까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는 과연 누구를 더 좋아해야 할까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는 유모와 아이를 사랑하지 않지만 수영할 줄을 알아서 아이를 구하는 유모 사이에 아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의 유모, 아이를 사랑하지만 물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둔 유모는 쩡다이 당신이다 라는 이야기고, 사랑하지 않아도 수영할 줄 알아서 아이를 구하려는 유모는 나 같은 진보적인 좌파 혁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누군가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혁명의 실험의 장소이자, 물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인 유아기 수준의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보이는 것이고요. 또 정복자들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국 여성에 대한 묘사예요. 이 가린이라는 사람이 중국 여자 2명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이제 주인공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가린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 여자들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앞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부터 나왔던 굉장히 관능적이고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미지로서 중국 여성을 소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